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기업들에게는 눈과 귀가 가장 바쁜 때죠. 새 정부의 공약은 어떻게 실행될지, 담당자가 누가 될지 촉각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기업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서부발전사나 태안화력발전소 50대 근로자가 일하던 중 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6년 전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발전소에서 연료와 정비 분야 소규모 하청에 맡기는 일 여전합니다. 이렇다 보니 감독도 허술하죠. 우리 사람 아니라고 위험한 작업 떠밀고 발주사는 돈 몇 푼 아꼈다고 좋아하는 이런 구조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인 1조 규정 유명무실하고 근로자들 시설 개선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 태안화력 사망하고 책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 중대재해법 완화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일 잦으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 여기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름만 명품이지 보안은 뒷북입니다. 앞서 디올, 사건 발생 100일도 더 돼 해킹 사실 알았다고 하죠. 비밀번호, 신용카드, 금융정보 안 샜대지만 이름, 연락처, 구매 내역, 민감 정보 흘러나갔습니다. 말로는 고객 비밀 유지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유출했는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이 얼마인데 보안이 엉망이다. 여론 나빠진 가운데 개인정보위 조사 나섰습니다. 콧대 높은 명품 회사들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대표적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오류 일으켰습니다. 지난 2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출퇴근 상황에서 생긴 일인데 카드 소화와 네트워크 오류 발생하면서 접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편의점에서 물건 많이 사는 시간대여서 결제 안 된다고 불만 더 컸는데요. 삼성페이 장애는 올해만 2번째입니다. 카드사에 수수료 안 받고 서비스 해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술 안정성 흔들리면 여론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 10명 중 7명이 삼성페이 쓰는 상황에서 사고가 잦다 오면 고객 떠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재발 방지 촘촘하게 짜야 할 듯 싶습니다. KB금융지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B뱅크 1분기 실적을 놓고 설왕설래합니다. 이 은행 KB로서 무척 꽤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동안 1조 5천억 넘게 쏟아 부었는데 적자 계속됐죠. KB 흑역사로 한 페이지 장식할 듯 싶었는데 1분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급반전됐습니다. 300억이 채 안 되지만 KB 내부에선 돈 본 게 어디냐 들떴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KB금융 1분기 보고서에서는 530억 넘게 순손실 잡히면서 상황 묘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차이이고 KB의 보수적 충당금 정책에 맞추다 보니 손실이 났다는 거죠. 회복 신호 곳곳에서 나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상화 수순이라고 보기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뉴스 토파보기 이 시간에는 조현범 회장이 법정 구속으로 경영 공백을 맡고 있는 한국앤컴퍼니의 현 주소를 산업일보 유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로 잘 알려진 한국앤컴퍼니 그룹이 오너 리스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인데요. 대규모 해외 투자 등 과제가 수두룩한데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유정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조 회장 혐의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조 회장이 리한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대표와의 친분을 이유로 수십억 원을 빌려준 걸 유죄라고 봤습니다.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 웍스에 자금 50억 원을 건네준 건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 차량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 리스한 차량 5대를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최대 350회가량 사용한 반면 회사가 사용한 건 최대 6차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를 조 회장이나 지인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는 카드 대금을 회사 돈으로 대납해 약 5억 8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는 점도 업무상 배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이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쓰거나 한국타이어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수행 업무를 하게 한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100억 원 넘는 아주 중요한 배임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조 회장이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배임 액수는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형량을 받은 건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한국타이어가 앞서 언급했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 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때 다른 경쟁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품을 비싸게 사는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는데요. 이 한국프리시전 웍스는 한국타이어와 조현범 회장 그리고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그룹 고문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 회사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가격 책정 방식이 계열사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거나 제조 원가를 과도하게 계산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30억 원대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2년의 4분의 1 수준의 실형 선고만 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무죄가 됐다 이런 부분인데 네. 조 회장 구속으로 한국타이어 경영 공백 불가피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조 회장은 일단 한국타이어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핵심 회사인 한국타이어에도 미등기 임원이긴 하지만 회장 직함을 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문 경영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을 중심으로 경영 활동은 이뤄지겠지만 총수가 구속된 만큼 굵직한 의사결정에는 제동이 걸리거나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단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 공장의 생산 규모를 기존 연 550만 개에서 1,200만 개로 늘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내년까지 2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고요. 헝가리 공장도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 설비 증설을 위해 내후년까지 7,600억 원가량의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조 회장 형량이 3년인 만큼 이들 공장 투자 마무리는 총수 공백인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국앤컴퍼니가 이제 막 사업을 사들이거나 이런 회사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회사들 역시도 좀 난항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 한국타이어가 자회사로 인수한 한온 시스템의 경영 정상화가 문제입니다. 한온 시스템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는 시스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올해 1월 한국타이어가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는데요. 경영 성적표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11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653억 원보다 무려 6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매출은 같은 기간 2천억 원 넘게 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이 오면서 자동차 배터리 열관리 업체들의 시장 파이가 줄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 단가를 낮추는 현상이 시장 전체적으로 발생하자 현재 사업 구조에선 수익 착축 능력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은 지난 3월 경영전략회의에서 한온 시스템의 고강도 체질 개선을 예고했는데요. 당장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보다 기업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를 이제 막 꿰기 시작한 시점인데 법정 구속이 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차질이 예상됩니다. 조 회장 주도로 세운 벤처 투자 회사도 뭐 이런 상황이라면 동력을 잃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인데요. 조 회장 구속 불과 3주 전 벤처캐피털 회사 한국앤컴퍼니 벤처스가 설립됐습니다. 한국앤컴퍼니가 지분 100%를 보유한 그룹 창립 84년 만에 처음으로 세운 벤처 투자 회사였는데요. 조 회장이 이 벤처 투자 회사 설립을 진두지휘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설립 자체를 주도했던 조 회장이 구속되면서 벤처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조 회장 구속으로 과거 불거졌던 그 형제들과의 경영권 분쟁, 이게 다시 살아날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조 회장은 형인 조현식 고문과 지난 2023년 말 경영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조 고문이 당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공고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조 회장이 이번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게 지난 2023년 3월이었는데 같은 해 말에 경영권 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구속이 됐으니 재차 분쟁이 가능하겠냐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현재 42% 보유하고 있고요. 조 회장의 부친이자 우군인 조양래 명예회장을 비롯해 효성 첨단 소재 등 우호 지분을 모두 합하면 47%가량이 됩니다. 조 회장과 분쟁을 벌인 조 고문을 비롯한 남매들의 지분은 모두 합쳐도 3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17%포인트가량 격차가 나 시도 자체가 쉽지 않고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조 회장은 3%포인트만 확보하면 과반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방어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분간 한국타이어의 오너 리스크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2일 피고인 조 회장 측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회장은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무죄 판단이 나온 핵심 혐의를 다시 입증하기 위해 법정 공방을 벌일 걸로 관측됩니다. 이번 사건이 기소된 게 지난 2023년 3월인데요. 1심 판결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만큼 항소심 결과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물론이고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오너 리스크도 그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온 국민이 아는 초대형 일정이죠.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많이 보신 경제 기사들도 대부분 대선과 연관돼 있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선 전날이었던 월요일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투자자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배당소득세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개편이 기대보다 느려지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아니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기사 보시기 전에 기초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짚고 가면요. 현재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라고 해서 15.4%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세금을 뗀 채로 돈이 입금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연 2천만 원의 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1년치 전체 소득에 다 포함시켜서 소득세를 뗍니다. 이 소득세는 과표가 5천만 원만 넘더라도 그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4%의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훨씬 더 이득이고 그래서 분리과세를 더 폭넓게 하면 배당의 매력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왜 후퇴한다는 건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기 취재된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금융투자협회에서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지난달 8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부족하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을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 배당 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20%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김 후보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공약집에 담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존보다 완화된 안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당 소득 2천만 원까지 14%의 세율을 유지하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에겐 14%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에서 분리하고 20에서 25% 사이에서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수 추계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변경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이 후퇴한 이유는 세수입니다만 반드시 배당 소득세를 내려야만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정책의 핵심 목표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해소지 투자자들의 세금 완화는 아니라는 거죠. 새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엔 대선과 상관없는 경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생수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삼다수가 새로운 위탁 판매사를 찾습니다. 역시 기본적인 삼다수의 유통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삼다수 사업은 제주개발공사가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게 유통 전문가들이 아니라 준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물을 대신 팔아줄 회사와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1998년 삼다수 출시 당시부터 농심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위탁 판매 유통을 맡았고요. 이게 2012년 광동제약으로 판권이 넘어갔습니다. 이후에 LG생활건강이 잠시 함께 유통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후부터 계속해서 광동제약이 홀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계약 기간이 올해 끝나면서 공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로 한 상황인데 이 사업의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해서 지켜야 하는 광동제약과 뺏으려 하는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2012년부터 삼다수 유통을 시작한 광동제약은 매출 중 상당 부분을 삼다수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1조 6천억 원 중 3,200억 원, 약 20%가 삼다수에서 나왔고 올 1분기에도 비중이 19%에 달했습니다. 삼다수를 운영하는 제주개발공사는 내년부터 2029년 말까지 삼다수의 위탁 판매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다음 달 받기로 하고 그 사전 규격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광동제약과의 계약에 1년 연장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발동하지 않고 바로 사업 공고를 낸 건데요. 이를 두고 광동제약이 계약 연장에 실패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광동제약 측은 기존 계약의 종료에 따라 추진되는 정례적인 공모라며 해당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다수의 기존 계약 구조를 보면 제주도 내부 유통과 자사 온라인몰 그리고 대형마트는 공사가 직접 유통을 맡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새 유통사에 대형마트 유통권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분은 5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 유통사로서는 기존 3천억 원대 매출에 500억 원대 추가 매출을 낼 수 있는 사업 기회인 셈이라 입찰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광동제약과 1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물론 계약서상에 연장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직전 계약에서도 발동하지 않았던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위탁 사업자, 그러니까 지금 공고한 사업의 계약서에서는 아예 해당 조항을 뺄 것이라고도 밝혔고요. 그러니까 광동제약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어서 반드시 바꾸려는 의도로 이번 공고를 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에 대형마트 유통까지 이번에 위탁 사업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는 지난해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세 차례 전문가 논의까지 거쳤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인데요. 논의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마트와 다른 유통 채널들 사이의 시너지를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새 사업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되는 것으로 잠정 예고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시면 화요일은 대선 당일로 경제 이슈가 관심을 받을 틈이 없었죠. 바로 대선 다음 날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용산 부동산을 들썩거리게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실의 용산 시대가
새 이재명 시대를 맞아서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먼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청와대가 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공식 이전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이나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이 심각한 반면 청와대는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고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다만 청와대가 그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보안 강화 등 일부 개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용산으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르면 취임 100일 이내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구상인데 법률 개정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서 실제로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남동 관저부터 인천 계양 사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 거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당장 선택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자택에서 계양구의 자택에서 출퇴근하기에는 경호상 시민 불편이 너무 크고 한남동 관저는 점검을 벌이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처를 정리하게 되면 용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전의 모습으로 차차 되돌아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 오너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의장을 콕 집어서 법 위반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 의장이 6년 전 하이브 주식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우린 기업 공개 생각도 없다고 속여 이를 주식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1년 뒤 방 의장은 상장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4천억을 챙겼다는 겁니다. 금감원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이 같은 계약 기재하지 않았고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혐의 인정되면 꽤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 측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계약 이루어진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는데 기업과 주가, 실적이란 측면에서 보면 근래 없던 악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준환 우리은행장, 올 들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무사고 기록 중이었는데 물거품 될 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대 금융사고 터졌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반을 보면 다행스러운 구석도 엿보입니다. 우리은행 횡령의 친인척 불법 대출로 홍역 앓는 동안 내부 리스크 모니터링 엄청 빡세졌습니다. 이 사건도 대출 제대로 됐나 살펴보는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사고 터진 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바로 자진 신고한 것도 눈에 띕니다. 친인척 대출 비리 제때 밝히지 않아 곤욕 치렀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출 보증서 허위로 기재해 대출을 받은 사건인데 우리은행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지켜보는 눈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